형, 아버지 산소 팔자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이가? 정국의 고성이 집안을 갈라놓던 그날 밤, 정수는 아버지 영정 앞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7년 동안 단 한 번도 떨어본 적 없던 그 손이요. 경북 구미 외곽 60년 된 기와집 거실에는 소주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국은 이미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 뒤에서 정우는 눈치만 보며 고개를 까딱거리고 있었죠. 동생들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낯설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들 같았어요. 지금 뭐라 했너? 정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정국은 코웃음을 치며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뭐라긴? 아버지 산소 팔고 돈 나누자 카는 기다. 지금 개발 들어와서 땅값 뛴 거 형도 알제? 그 돈이면 우리 다 살 수 있다, 아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수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스쳤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들이며 괜찮습니까, 아버지? 하고 물으면 힘없이 고개만 끄덕이시던 그분. 밤마다 정수야 니밖에 없다 하시며 아들의 손을 꼭 쥐시던 그 떨리는 손가락. 그게 네 입에서 나올 말이가? 정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훈이 슬금슬금 거들었어요. 형 요즘 누가 제사 지내노 그냥 편하게 살자. 아이가 산소 관리도 형만 하고 우린 뭐 하나 싶고. 그 말에 정수는 이 사람들이 진짜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7년 동안 병원비를 혼자 감당하고 밤낮으로 간병하며 단 한 번도 동생들에게 손 내밀지 않았던 그 시간들. 그건 그저 형의 의무였을 뿐이라고 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수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아버지 이름으로 장난쳐봐라. 그땐 나는 니들 형 아니다.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정국은 오히려 비웃으며 정수의 멱살을 잡았어요. 술 냄새가 코를 찔렀죠. 형이 뭔데? 아버지한테 매달려 살던 형이 지금 훈계하나? 감정으로 밥 먹나? 돈이 있어야 산다. 돈. 정수는 정국의 손을 강하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끈 같은 것이요. 정국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집안을 갈라버렸습니다. 좋다. 형 혼자 감정 지키라. 우린 우리 길 갈란다. 산소는 우리가 알아서 팔아뿔 끼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아 멍하니 촛불만 바라봤어요.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아버지의 얼굴도 함께 흔들리는 것 같았죠. 사실 정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구미에서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며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8시까지 일하는 50대 중반의 남자. 결혼도 늦게 했고 자식도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아버지를 돌보는 일이 더 자연스러웠는지도 모릅니다. 정국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시청 토목과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았죠. 정우는 택배 지점을 운영했어요. 둘 다 나름 자기 삶이 있었고 바빴고 형이 더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하는 이유로 아버지 간병은 자연스럽게 정수의 몫이 됐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형제니까요.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7년이 흐르는 동안 동생들은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아버지 생신에도 심지어 위독하다는 연락에도요. 형이 잘하니까 맡겼다. 그게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아버지의 묘를 팔자고 했습니다. 돈을 나누자고요. 며칠 뒤 동네 이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야, 네 몰랐나? 네 동생들이랑 어떤 남자가 네 아버지 땅 보고 다녔다 카던데.
정수는 그 말에 등줄기를 타고 냉기가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어요. 그는 곧장 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둘 다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날 밤 정수는 우연히 동생들의 대화가 녹음된 음성 파일을 듣게 됩니다. 정훈이 실수로 가족 단체방에 올렸다가 황급히 삭제한 파일이었어요. 형 안 도와줄 거 뻔하다. 그냥 이연섭 씨 말대로 하자. 동의서 위조하면 된다. 형 도장도 다 있어. 정수는 핏기가 가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니들 진짜 선 넘었다. 그리고 새벽 5시 빗물이 처마를 두드리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수 씨, 어서 와봐라. 산소가 파헤쳐져 있어. 정수는 빗길을 뛰었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산비탈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악몽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비석은 뿌리째 뽑혀 옆에 내던져져 있었고 묘는 깊게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빗물을 닦으며 삽을 든 두 사람. 정국과 정훈이었어요. 형 왔네. 정국은 비웃으며 삽을 땅에 꽂았습니다. 형이 안 팔아서 우리가 정리했다. 계약 끝났다. 이연섭 씨가 다 처리했다. 옆에는 낯선 남자 브로커 이연섭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정수의 무릎이 휘청였습니다. 비에 젖은 목소리로 그는 물었어요. 니들 사람이 맞나? 정국이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감정으로 사는 건 형 같은 사람뿐이다. 난 현실을 산다. 그 말은 정수의 가슴에 번개처럼 내려꽂혔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아직 몰랐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 두셨는지. 그리고 이 비 오는 새벽이 동생들의 몰락이 시작되는 첫 장면이 될 거라는 거요. 정수야, 니밖에 없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던 그날 이후 정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이미 달라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다만 그때는 몰랐을 뿐이죠. 자신이 얼마나 긴 터널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는지요. 2016년 가을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정수는 48이었습니다. 구미공단 외곽에서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며 그럭저럭 먹고 사는 평범한 중년이었죠. 결혼은 늦었어요. 39에 만난 아내 미영과 결혼했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 편하게 아버지를 모실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첫 딸은 괜찮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간호사들이 돌봐주고 정수는 퇴근 후에 병원에 들러 몇 시간 앉아 있다가 돌아오면 됐거든요. 동생들도 가끔 얼굴을 비쳤고요. 형, 오늘 회식이라 못 가겠다. 형아, 택배 물량이 많아서 주말에 갈게. 그런 말들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동생들의 얼굴을 병원에서 보는 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 됐어요. 그리고 1년쯤 지나자 아예 오지 않았죠. 형이 더 가까이 살잖아. 정국이 전화로 툭 던진 그 말에 정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정비소에서 병원까지 차로 20분이면 닿았고 정국은 시내에서 40분, 정우는 대구에서 1시간 거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마음이 멀어진 거였어요. 2017년 겨울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뇌경색이 재발했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보호자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수는 그날 밤 동생들에게 긴급 연락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위독하시다. 어서 와라. 정국은 다음 날 아침에 잠깐 들렀다가 회의 있어서라며 나갔고 정우는 아예 오지 않았어요. 전화로 형, 미안하다. 지점장이 휴가를 안 준다고만 했죠.
그날 밤 정수는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유리창에 빗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수는 문득 아버지의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정수가 20살 때 어머니를 여의셨어요. 교통사고였죠. 그 후로 아버지는 혼자 세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채소 장사를 하시면서요. 손이 곱지 않았어요. 겨울이면 튼 손에 피가 배어나오곤 했죠. 아버지, 손 좀 쉬세요. 괜찮다. 니들 대학 보내야지. 아버지는 그렇게 세 아들을 모두 대학에 보내셨습니다. 정국은 지방대 행정학과를, 정수는 전문대 자동차과를, 정우는 고졸로 사회에 나갔지만 나중에 야간 대학을 다녔어요. 아버지의 피땀 덕분이었죠. 그런 아버지가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데 아들이라는 사람들은 바빠서 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동생들에게 원망 같은 걸 느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형이니까요. 다행히 아버지는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해지셨어요. 휠체어를 타셔야 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됐죠. 그때부터 정수의 진짜 간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아버지께 죽을 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정비소로 출근했어요. 점심시간에 집에 와서 아버지 점심을 챙기고 저녁에 퇴근하면 다시 저녁 식사와 씻김을 도왔죠. 밤에는 아버지가 부르실까봐 옆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정수야. 네, 아버지.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늘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정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 키우셨잖습니까? 이제 제가 모실 차례죠. 그러면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2019년 봄 아버지가 또다시 쓰러지셨습니다. 이번엔 폐렴이었어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죠. 정수는 정비소 수입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동생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구가 병원비 좀 나눠서 내면 안 되겠나?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형, 나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빠듯하다. 형이 좀 더 해줘라. 정훈도 비슷했습니다. 형아, 지점 운영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미안하다.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비소 일을 더 늘렸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죠. 아내 미영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몸은 괜찮아요?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허리는 점점 더 아파왔고 손목에는 건초염이 생겼죠. 그래도 정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으니까요. 2021년 여름 아버지는 조금씩 회복하시는 듯 했습니다. 말씀도 조금 더 또렷해지셨고 가끔 혼자 휠체어를 밀고 마당까지 나가실 수 있게 됐어요. 정수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정수를 불렀습니다. 정수야, 이것 좀 봐라. 아버지가 내민 건 낡은 서류 봉투였어요. 정수가 펼쳐보니 토지 문서와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네 어머니 산소 있는 땅이다. 거기 내 자리도 마련해뒀다. 나중에 내가 가거든 거기 묻어다오. 아버지, 무슨 말씀을. 알아야 할 건 네 혼자 알고 있어라. 동생들한테는 말하지 마라. 정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서류를 받아 자신의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2023년 초봄 아버지는 결국 눈을 감으셨습니다. 조용한 새벽이었어요. 정수가 아침 죽을 끓이려고 방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평온한 얼굴로 이미 차가워져 계셨죠. 아버지, 아버지.
정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7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아내 미영이 달려와 정수를 껴안았지만 정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정국과 정훈도 왔고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조문을 왔어요. 3일장을 마치고 아버지를 모시던 날 정수는 어머니 산소 옆에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이제 어머니 곁에서 편히 쉬세요. 그날 이후 정수는 한 달에 한 번씩 산소를 찾았습니다. 풀을 뽑고 비석을 닦고 소주 한 잔을 따라드렸죠. 그게 정수가 아버지께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 동네에 개발 소식이 들려왔어요. 산업단지가 확장된다는 거였죠. 그 소문이 퍼지면서 땅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정수는 문득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현실이 됐어요. 정국이 먼저 말을 꺼냈죠. 형, 아버지 산소 있는 땅 말이다. 정수는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했어요. 설마 동생들이 그런 생각까지 하겠냐고요. 그런데 정말로 정국은 그 말을 입 밖으로 냈습니다. 팔면 안 되겠나? 팔면 안 되겠나? 정국의 그 한마디가 정수의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그 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정비소에서 렌치를 들고 있어도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그 말만 계속 떠올랐죠. 정수는 처음엔 정국이 농담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전화 통화에서도 가볍게 웃으며 넘어갔거든요. 야, 무슨 소리 하노? 아버지 산소를 어떻게 파냐? 형, 농담 아니다.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지금 그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전화 너머 정국의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국아, 그건 아버지 산소가 있는 땅이다. 어머니도 계시고. 그래서 더 말하는 거 아이가. 형도 7년 동안 고생했잖아. 그 돈으로 형도 좀 편하게 살고 우리도 빚 좀 갚고 그러자는 거지. 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빚. 정국이 빚이 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네 무슨 빚이 있노? 애들 학원비에 대출받았다. 생각보다 이자가 많이 나간다. 정수는 한숨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도 그건 아니다. 다른 방법 생각해봐라. 형은 맨날 그 소리만 하네. 다른 방법이 어디 있노? 정국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내 미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이번엔 정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훈은 늘 조심스러운 성격이었는데 그날따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아, 나도 정국이 형 말이 맞는 것 같아. 니도? 형아, 나 요즘 지점 운영이 너무 힘들다. 택배 물량은 줄고 기사들 인건비는 오르고 솔직히 이번 달도 적자야.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산소를 팔 수는 없는 일이었죠. 정훈아, 형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줄게. 근데 산소는 안 된다. 형아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가? 그 말에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여유. 자신에게 여유가 있다고요? 7년 동안 병원비를 혼자 감당하느라 정비소 확장도 포기하고 허리 디스크가 와도 치료 한번 제대로 못 받으며 살았는데요. 정훈아, 형이 무슨 여유가. 그래도 형아는 빚은 없잖아. 나는 매달 이자만 80만 원이야. 80만 원. 정훈도 목소리를 높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뒤 정수는 동네 이장 박영수 씨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영수 씨는 아버지와 오랜 친구였고 정수도 어릴 때부터 봐온 분이었어요. 정수야, 요즘 니네 동생들이 여기 자주 오던데? 예. 무슨 말씀이세요? 산소 쪽에 어떤 남자랑 같이 와서 땅 보고 다니더라. 혹시 아나? 정수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어요.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브로커 같던데. 조심해라. 요즘 이 동네 땅 노리고 사기꾼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박영수 씨의 말을 듣고 정수는 곧장 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국도 정훈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익십이었죠. 정수는 차를 몰고 직접 정국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국의 아파트는 시내 한복판에 있었어요. 32평형 아파트였는데 최근에 새로 리모델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수가 초인종을 누르자 정국의 아내 선미가 문을 열었어요. 오빠, 웬일이세요? 정국이 있나? 아직 퇴근 안 했어요. 들어오세요. 정수는 거실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새로 산 듯한 대형 TV, 가죽 소파. 빚이 있다던 정국의 집치고는 너무 여유로워 보였어요. 형님, 차 드릴까요? 아니, 괜찮다. 정수는 30분쯤 기다렸을까요? 정국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정수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형, 갑자기 왜? 네 요즘 산소 쪽에 브로커랑 다닌다며? 정국의 얼굴이 잠깐 당황스럽게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곧 태어난 척 소파에 앉았어요. 그래, 맞다. 알아보는 중이다. 내가 안 된다 했잖아. 형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 우리도 상속권이 있다. 정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상속권? 7년 동안 아버지 손 한 번 안 잡아본 사람들이 지금 상속권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정구가 그 땅은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산 땅이다. 거기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신다. 그걸 어떻게 팔 생각을 하노? 형, 감정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무슨 방법? 형이 나한테 5천만 원 빌려줄 거야? 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정수에게도 큰 돈이었거든요. 정국이 냉소를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못 주잖아. 그러니까 땅을 파는 거지. 형도 목 챙겨줄 테니까 그냥 동의만 해줘. 나는 안 된다. 형. 정국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 선미가 놀라 부엌에서 나왔어요. 정국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형, 마지막으로 말한다. 우리 셋이서 똑같이 나눠 갖자. 형도 7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가? 돈이 아니라 아버지 산소 문제다. 나는 절대 안 판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정국의 눈빛에는 이미 욕심만 가득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운전대를 잡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도 시동을 끄지 못했어요.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당신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가? 정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정국의 차가운 눈빛. 정수는 문득 깨달았어요. 동생들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걸요. 며칠 뒤 정수는 또다시 박영수 이장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수야, 네 동생들이 오늘도 그 브로커랑 왔다 갔다. 뭔가 서류 같은 거 보더라.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어요.
산소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마라. 형으로서 마지막 경고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익심만 떴을 뿐이죠.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동생들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 법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아니면 설득할 방법이 있을까? 옆에서 자던 아내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잠 안 와요? 응. 동생들 때문이죠?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정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이 옳아요. 절대 팔면 안 돼요. 그 말에 정수는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적어도 아내는 자신의 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훈이 실수로 가족 단톡방에 올렸다가 급히 삭제한 음성 파일이 있었거든요. 정수는 알림을 보고 황급히 파일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그 파일을 재생했을 때 정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 안 도와줄 거 뻔하다. 그냥 이연섭 씨 말대로 하자. 정국의 목소리였습니다. 동의서 위조하면 된다. 형 도장도 다 있어. 정훈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게 되겠나?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가? 안 걸린다. 이연섭 씨가 다 알아서 한다 카더라. 정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동생들이 서류를 위조하려 한다고요? 자기 도장을 몰래 쓰려고요? 정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히 의견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범죄였죠. 그날 저녁 정수는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아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진 속 눈빛이 정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정수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걸요. 동생들이 선을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각오를 해야 했어요. 정수는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아버지의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건네주셨던 그 봉투였죠. 정수는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토지 문서, 통장, 그리고 뭔가 더 있었어요. 공증 도장이 찍힌 서류 한 장. 정수는 그 서류를 읽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준비해 두셨던 거였어요. 새벽 4시 38분. 정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결에 받은 전화였는데 박영수 이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수야, 지금 당장 산소로 와봐라. 큰일 났다. 예, 무슨. 어서 와. 설명은 나중에 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수는 잠이 확 깼어요. 옆에서 자던 아내 미영도 눈을 떴죠. 무슨 일이에요? 모르겠어. 산소 쪽에 뭔 일이 생긴 것 같아. 정수는 옷을 급히 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밖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와이퍼를 최대로 틀어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죠. 30분 거리를 20분 만에 달려갔습니다. 산비탈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정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박영수 이장과 동네 사람 몇 명이 우산을 쓰고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아버지의 묘가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정수는 비를 맞으며 산비탈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빗물에 진흙이 질척거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정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의 비석은 뿌리째 뽑혀 옆에 넘어져 있었어요. 묘는 깊게 파헤쳐져 있었고 흙더미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빗물이 파인 구덩이에 고여 있었죠. 그리고 그 앞에 삽을 든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정국과 정훈이었습니다.
형 왔네. 정국은 비를 맞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빗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옆에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삽을 땅에 내려놓았죠. 니들이 이걸?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형이 안 들어줘서 어쩔 수 없었다. 정국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때 옆에서 낯선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나타났습니다.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값싼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연섭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지만 정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연섭이라는 이름. 동생들 대화에서 들었던 그 브로커였죠. 이 땅은 이제 제 쪽으로 넘어올 겁니다. 계약은 이미 끝났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동의한 적 없는데? 이연섭이 비닐 파일을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엔 정수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여기 보시죠? 정수 씨 도장 맞죠? 정수는 그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빗물에 젖어가며 내용을 확인했어요. 토지 매매 동의서, 정국, 정운,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고 각각의 도장이 찍혀 있었죠. 이건 위조다. 나는 이런 거 찍은 적 없어. 증명할 수 있으세요? 도장은 진짜잖아요. 이연섭이 비웃으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정수는 동생들을 돌아봤어요. 정구가, 정훈아 너희가 정말 이랬냐? 정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로 그저 서 있을 뿐이었어요. 정국은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죠. 형도 목 챙겨줄 거다. 걱정 마. 뭐, 지금 아버지 묘를 파헤치고 있는데 무슨 몫을 얘기하는 거냐? 정수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울려 퍼졌어요. 박영수 이장이 다가와 정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수야, 진정해라. 지금 흥분하면 안 된다. 이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식들이 아버지 묘를 팔아먹는다는 게. 정수의 목이 메었습니다. 눈에서 뭔가 뜨거운 게 흘러내렸지만 빗물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이연섭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하죠. 어차피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여기 계약서도 있고 도장도 다 있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이게 사기잖아. 사기라고 증명해 보시죠. 전 정당하게 계약했을 뿐입니다. 정수는 이연섭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박영수 이장이 말렸어요. 정수야, 안 된다. 여기서 손 쓰면 니만 손해다. 정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동생들을 다시 바라봤죠. 니들 사람이 맞나? 7년 동안 아버지 손 한 번 안 잡아보고 병원비 한 푼 안 내고 이제 와서 묘까지 파? 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아, 미안하다. 근데 우리도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서? 정국이 냉소를 띠며 끼어들었어요. 형은 모른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형은 애도 없고 빚도 없고 그냥 혼자 살면 되잖아. 우린 달라. 나도 힘들었어. 7년 동안 혼자 감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건 형 선택이었잖아. 그 말에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선택? 아버지를 돌보는 게 선택이었다고요? 가족을 지키는 게 선택이었냐고요? 정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 고인 진흙 위에 무릎을 대고 파헤쳐진 묘 앞에서 손을 모았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빗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정수의 어깨가 떨렸어요. 박영수 이장도 동네 사람들도 아무 말 하지 못했죠. 이연섭이 정국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합시다. 시간 없어요.
정국과 정우는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빗물에 젖은 얼굴을 들어 하늘을 봤죠.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멈춰. 정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형, 이제 와서 뭐 어쩌게. 경찰 부른다. 정국이 비웃었습니다. 불러봐. 계약서도 있고 도장도 다 있는데 뭘 어쩌겠노? 하지만 정수는 이미 핸드폰을 꺼내고 있었어요. 110일을 누르려는 순간 이연섭이 다가와 손을 막았습니다. 정수 씨, 진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동생들만 피해봅니다. 묘지 훼손죄, 사문서, 위조죄 다 동생분들 명의로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저는 그냥 정당한 계약을 한 사람일 뿐이에요. 동생분들이 형님을 속였다고 하면 동생분들만 처벌받죠. 정수는 멈칫했습니다. 이연섭의 말이 맞았어요. 경찰을 부르면 동생들이 잡혀갈 거였죠. 정국이 당황한 표정으로 이연섭을 봤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조용히 하세요. 어차피 계약은 끝났어요. 이연섭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제야 정국과 정우는 자신들이 이용당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수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경찰을 부를까? 아니면 참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 박영수 이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야, 일단 집에 가자.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진정하고 생각해봐야 한다. 정수는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파헤쳐진 묘를 봤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계시던 그곳. 이제는 흙더미만 남았어요. 이장님,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집에 가라. 내가 여기 지킬 테니까. 정수는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지만 시동을 걸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그 빗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한숨 같았죠.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 미영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의 모습을 보자 미영은 입을 막았어요. 여보.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미영의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죠.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미영은 정수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서류들을 다시 꺼내 펼쳐놓았어요. 토지 문서, 통장, 그리고 며칠 전 발견한 공증 서류. 정수는 그 서류를 찬찬히 읽었습니다. 토지 불가매각 조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공증을 받아둔 거였죠. 이게 쓸 수 있을까? 정수는 핸드폰으로 법률 상담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읽다가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었어요. 만약 이 서류가 유효하다면 동생들의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일 수도 있었습니다. 정수는 아버지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촛불을 켜고 조용히 앉았어요. 아버지, 제가 싸워봐도 되겠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 서류를 남긴 이유를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었어요. 아내 미영이 넥타이를 매주며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구청이랑 경찰서 가야 할 것 같아. 혼자 가요? 응. 내가 할 일이니까. 정수는 서류 가방에 아버지가 남긴 문서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구미시청 민원실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수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어요. 손에 든 서류 가방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죠. 아니,
사실 무거운 건 가방이 아니라 마음이었을 겁니다. 125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정수는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토지 관련 서류 확인하러 왔습니다. 정수는 가방에서 아버지가 남긴 문서들을 꺼내 보여줬어요. 직원은 서류를 받아 컴퓨터로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잠시 들렸죠. 아, 이 토지, 특이사항이 있네요. 무슨 특이사항입니까? 2020년에 등록된 불가매각 조항이 있어요. 소유주 사망 후 5년간 매매 불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직원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수님 단독으로 사용권이 설정되어 있네요. 이건 공증까지 받으신 거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자신을 지켜주려고 준비해 두신 거였어요. 그럼 이 땅은 지금 팔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네. 적어도 2028년까지는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혹시 최근에 매매 계약 같은 게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그 계약은 무효예요. 애초에 매매 자체가 불가능한 땅이니까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생전에 정수야, 니밖에 없다 하시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죠.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 뒤 정수는 공식 서류를 손에 쥐고 시청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어젯밤 쏟아지던 비가 거짓말처럼 그쳤고 하늘은 맑게 겠습니다. 정수는 차에 올라 잠시 생각했어요. 이제 경찰서로 가야 했죠. 구미경찰서 민원실. 정수는 신고 접수를 하며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묘지 훼손, 사문서 위조, 사기 계약. 담당 형사는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어요. 피해자분이 직접 오셨군요. 혹시 가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 동생들입니다. 형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동생분들이요? 네. 그리고 이연섭이라는 브로커도 있습니다. 정수는 녹음 파일과 위조된 계약서, 그리고 시청에서 받은 서류까지 모두 제출했어요. 형사는 자료들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며칠 안에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수가 경찰서를 나올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훈이었어요. 며칠 만에 처음 걸려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형아, 나 정훈이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형아, 이연섭 그 새끼가 우릴 속였다. 계약금 받기로 했는데 잠적했어. 연락도 안 돼.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형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렸다. 형아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정훈의 목소리에서 눈물 섞인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정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경찰에 다 신고했다. 형아, 제발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네가 아버지 생각은 했나? 나는 더 이상 니들 형 아니다. 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어요.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수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이연섭은 기존에도 사기 전과가 여러 건 있었어요. 지금 추적 중이고요. 동생분들은 내일 출석 요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묘지 복구 비용은 가해자들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정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비소 마당에는 고치던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마음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국과 정우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연섭은 결국 체포됐어요.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였죠. 정국은 공무원이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정우는 택배지점 계약이 해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수는 아버지 묘를 찾았습니다. 복구 공사가 끝난 뒤였어요. 새로 다듬어진 잔디, 반듯하게 세워진 비석. 박영수 이장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정성껏 복구해준 덕분이었죠. 정수는 묘 앞에 소주 한 병을 놓고 잔을 따랐습니다. 아버지 지켰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동생들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직은요. 정수는 잔을 비우고 다시 채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서류 덕분에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돌아봤어요. 정훈이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죠. 며칠 사이 확 늙어 보였어요. 형아, 여긴 왜 왔너? 아버지한테 용서 빌러왔다. 정우는 무릎을 꿇고 묘 앞에 절을 했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깊게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어요. 결국 같은 피를 나눈 동생이었으니까요. 형아, 나 망했다. 택배 지점 계약 해지됐고 대출 이자도 못 갚고 이제 정말 끝이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알았다. 형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7년 동안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지. 정훈이 고개를 들어 정수를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형아, 용서해달라는 말 안 한다. 그럴 자격도 없어. 근데 한 가지만 알아줘. 나 정말 후회하고 있다. 정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한테 용서 빌었으면 됐다. 나한테는 빌지 마라. 형아, 대신 앞으로 네 인생 똑바로 살아라. 그게 아버지한테 하는 진짜 사과다. 정우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는 돌아서서 산을 내려갔어요. 뒤에서 정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정국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거였어요. 정국은 묘지 훼손과 사문서 위조로 6개월 구류형을 선고받았거든요. 정수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형, 나 정국이다. 이 편지 쓰면서 몇 번을 구겼는지 모르겠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서다. 여기 들어와서 매일 생각한다. 내가 왜 그랬을까? 돈이 그렇게 중요했나? 아버지보다 형보다 돈이 더 소중했나? 지금 와서 후회해도 늦은 거 안다. 형한테 용서받을 생각도 없다. 그냥 이것만 알아줘. 형이 7년 동안 해준 거 이제야 안다.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나올 수 있으면 아버지 묘 앞에 갈 거다. 매일 절하면서 살겠다. 형, 건강해라. 정수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복잡했지만 동시에 가벼워지는 것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아내 미영이 물었습니다. 여보, 동생들 용서할 거예요? 정수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용서는 모르겠어. 근데 미워하지는 않으려고. 차이가 있나요? 있지. 용서는 관계를 회복하는 거고, 미워하지 않는 건 내 마음을 지키는 거니까. 미영이 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참 대단해요. 아니야. 그냥 아버지가 그러셨어. 증오는 결국 자기를 갉아먹는다고.
정수는 미영의 손을 꼭 쥐었어요. 며칠 뒤 정수는 다시 아버지 묘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내와 함께였죠. 아버지, 며느리 데리고 왔습니다. 미영이 절을 했습니다. 정수는 소주잔을 채우며 말했어요. 아버지 덕분에 지켰습니다. 그 서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왔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겠다고. 미움에 갇혀 살지 않겠다고. 그게 아버지가 바라시던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정비소에서 아침 6시부터 일했어요. 렌치를 들고 기름 묻은 손으로 차 밑을 들여다보며 하루를 시작했죠. 변한 건 없었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그랬어요. 하지만 무언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수는 정비소 문을 일찍 닫고 산으로 향했어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가는 길이었죠. 조수석에는 아내 미영이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따라 일찍 가네요? 응. 날씨가 좋아서. 사실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정국이 출소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6개월 만이었습니다. 산비탈에 도착했을 때 이미 누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훈이었어요. 묘 앞에 꽃을 놓고 잔디를 정리하고 있었죠. 정수를 보자 정훈은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형아, 먼저 왔구나. 정수는 정훈 옆에 섰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몇 달 만에 마주한 거였죠. 정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아, 나 요즘 일용직 전전하고 있다. 택배 지점은 다 정리했어. 그래. 힘들긴 한데 그래도 괜찮다.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니까. 정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훈의 손을 봤어요. 거칠어져 있었죠. 예전에 택배 박스 나르던 손과는 달랐습니다. 형아, 나 매주 여기 와. 풀도 뽑고 비석도 닦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서.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한테 매일 말씀드린다. 죄송하다고. 형아한테도 미안하다고. 정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여기 온다는 거 안다. 알았어? 이장님이 말씀하셨다. 비 오나 눈 오나 매주 온다고.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가 계속 말했어요. 그거면 됐다. 아버지한테 하는 게 진짜 사과니까. 형아, 나한테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은.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알겠어, 형아.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묘 앞에 앉아 과일을 차렸죠. 미영도 함께 준비를 도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산 아래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가 돌아보니 낯익은 차였어요. 정국의 차였죠. 정국이 천천히 걸어 올라왔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머리도 많이 새었고요. 형. 정국은 정수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수는 서 있었습니다.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국이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계속해서 절을 했죠. 형한테 용서받을 생각은 안 한다. 나 알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국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만은 알아줘. 나 매일 후회했어.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정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정국이 고개를 들어 정수를 봤어요.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죠. 형이 7년 동안 혼자 감당한 거 이제 알겠어.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 나 공무원 잘렸어. 당연한 거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아버지 얼굴이 자꾸 떠올라. 형 얼굴도. 정국은 다시 절을 했습니다. 형, 나 앞으로 여기 매주 올 거야. 정훈이랑 같이. 아버지한테 용서 빌면서 살겠어. 정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라. 형.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절해라. 나한테 하지 말고. 정국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묘 앞으로 가서 절을 했어요. 정훈도 함께 절을 했죠.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영이 조용히 정수의 손을 잡았어요. 세 형제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죠. 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애들 데리고 왔습니다. 셋 다 왔어요. 그 말에 정국과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았답니다. 뭐가 중요한지요. 정수는 소주잔을 따랐습니다. 세 잔을요. 형아. 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마셔라. 아버지 앞에서. 세 형제는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비웠죠. 정국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형, 나 이제 알았어. 돈이 아니었어. 가족이었어. 6개월 동안 매일 생각했어. 형이 왜 그렇게 아버지 지키려 했는지. 이제 알겠더라. 정수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처음부터 안 건 아니다. 7년 동안 배웠어. 아버지한테서. 형, 가족은 버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라고.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도 배워야 할 게 남았더라. 용서도 가족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 정국과 정우는 정수를 봤습니다. 정수가 계속 말했어요. 당장은 못한다. 솔직히 아직도 화나고 속상하고 그래. 형. 근데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 니들도 내 동생이니까. 그 말에 정국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정훈도 울고 있었죠. 시간 좀 줘라. 나한테도 너희한테도. 형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고맙다는 말은 아버지한테 해라. 내가 아니라. 세 형제는 다시 묘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먼저 일어났어요. 이제 내려가자. 아버지도 쉬게. 형, 나 다음 주에 또 올게. 정훈이 말했습니다. 나도. 정국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한번 끄덕였죠. 산을 내려가는 길, 정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 나중에라도 괜찮으면 형이랑 밥 한 번 먹어도 될까? 정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말했어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응. 기다릴게. 정국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세 형제는 각자의 차에 올랐어요. 정수는 시동을 걸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조심히 들어가라. 형도. 차들이 하나씩 떠났습니다. 정수는 백미러로 뒤를 봤어요. 산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여보, 괜찮아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정말요? 아직은 힘들어.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정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아버지가 바라신 게 이거였을 거야.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는 거.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래. 오래 걸릴 거야. 근데 괜찮아. 천천히 가면 되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정수는 문득 7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던 그날, 병원 복도를 뛰어가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정수야, 네밖에 없다. 그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던 그 말이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를 믿어준다는 뜻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뭐예요? 모르겠네. 상자를 열자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정국의 글씨였어요. 형, 이거 형이 예전에 좋아하던 거라고 들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었대. 정수는 이런 거 좋아한다고. 늦었지만 받아줘. 정국. 상자 안에는 오래된 LP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즐겨 듣던 옛날 트로트였어요. 정수는 LP판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들어볼래요? 응. 미영이 오래된 턴테이블에 LP판을 올렸습니다. 바늘이 판에 닿자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그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정수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노래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동생들과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아버지는 지금 뭐라고 하실까?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어요. 천천히 가면 된다는 걸요. 서두르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걸요. 노래가 끝나갈 즈음 정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창밖으로 부는 바람이 마치 그래,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수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봤죠. 여보, 배고파요. 뭐 먹을까요? 된장찌개 끓일까요? 좋아.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거. 부엌에서 냄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죠. 그리고 정수는 알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또 해가 뜰 거라는 걸요. 그렇게 삶은 계속된다는 걸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정비소를 운영했어요. 손님들이 차를 맡기고 가면 묵묵히 고치고 닦고 점검했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만은 달랐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 정수는 어김없이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산소를 찾아가는 길이었죠. 그리고 그곳에는 늘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훈과 정국이었습니다. 형, 왔네. 정훈이 풀을 뽑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정국은 비석을 닦고 있었죠. 일찍 왔구나. 응. 오늘 날씨 좋아서. 세 형제는 이제 자연스럽게 함께 묘를 돌봤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어요. 그냥 각자 할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정국이 물통을 들고 와서 비석에 물을 뿌렸습니다. 형, 다음 주 추석인데 제사 어떻게 할까? 집에서 지내야지. 우리 집에서 할까? 아니면 정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하자. 미영이도 그러더라. 형 집에서? 응. 아버지 영정도 우리 집에 있고.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아, 우리가 가도 돼? 정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가족인데 당연히 와야지.
그 말에 정국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훈도 고개를 들었어요. 형, 준비 많이 해야 하니까 일찍 와라. 알았지? 정수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국이 비석을 내려놓고 정수를 봤어요. 형, 고맙다. 고마울 것 없다. 제사는 같이 지내는 거니까. 하지만 세 형제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작업을 마치고 묘 앞에 앉았을 때 정훈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형아, 이거 봐봐. 낡은 사진첩이었어요. 어디서 났노? 집 정리하다가 찾았어. 아버지 물건들 속에 있더라. 정수는 사진첩을 받아 펼쳤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나왔어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 세 형제가 어렸을 때 사진, 아버지가 시장에서 장사하시던 모습. 아, 이거 내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다. 정수가 사진 한 장을 가리켰어요. 아버지가 어린 정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사진이었죠. 정국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그때 진짜 말랐네. 깡마른 게. 니도 마찬가지였다. 여기 봐라. 정수가 다른 페이지를 넘겼어요. 세 형제가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진 참 좋아하셨어. 정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 병원에서도 이 사진 늘 보고 계셨어. 정수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세 형제는 한참 동안 사진첩을 넘기며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형, 기억나? 아버지가 우리 데리고 계곡 간 적. 기억나지. 네가 물에 빠져서 아버지가 뛰어드셨었잖아. 맞다. 나 그때 엄청 혼났었어. 형제들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웃는 거였어요. 정국이 사진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형, 미안하다. 내가 이런 걸 다 잊고 살았어. 돈만 생각하고 내 것만 챙기고 가족이 뭔지 까먹고 살았어. 정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국이 계속 말했어요. 요즘 생각하거든. 아버지가 우리한테 뭘 남겨주려고 했는지, 뭘 남겨주려고 했는데 땅이 아니었어. 돈도 아니었고. 정국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족이었어. 서로 지키라고. 그게 아버지 유산이었던 것 같아.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이제 안다. 형아가 왜 그렇게 아버지 묘 지키려고 했는지.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아버지는 늘 그러셨어.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고. 서로 도우며 살라고. 맞아. 귀에 못 박히게 들었지. 그런데 우린 그 말을 안 지켰어. 한참 동안. 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지키면 되는 거 아니가? 그 말에 정국과 정우는 정수를 봤습니다. 형,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진짜로. 정국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응. 그러자.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형제는 다시 묘 앞에 앉았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며칠 뒤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정수의 집 거실에는 차례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미영이 며칠 전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형님 왔습니다. 정국이 아내 선미와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뒤이어 정훈도 도착했죠. 형아, 늦었나? 아니다. 딱 맞춰 왔네. 세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정수의 집은 오랜만에 북적였어요. 애들아, 할아버지 영정 앞에 인사드려라. 정국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어설프게 절을 했어요. 잘했다. 정수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차례를 지낼 시간이 됐습니다. 세 형제는 나란히 영정 앞에 섰어요. 정수가 향을 피우고
술잔을 올렸죠. 아버지, 애들 다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어요.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국과 정훈도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늦게나마 정신 차렸습니다. 정국이 중얼거렸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형제가 함께 절하는 모습을 보며 미영은 눈시울을 붉혔어요. 차례가 끝나고 모두 함께 음식을 나눴습니다. 형수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선미가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준비 많이 했으니까.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눴죠.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셨던 게 이 모습이겠지. 식사가 끝나고 정국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잠깐 얘기 좀 할까? 그래.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어요. 정훈도 따라왔죠. 정국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형, 이거. 뭔데? 아버지, 산소 복구 비용. 뒤늦게나마 내 목 챙겨왔어.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이미 다 끝난 일이다. 아니야, 형. 받아야 돼. 그게 맞아. 정훈도 봉투를 꺼냈어요. 형아, 나도. 조금씩 모았어. 정수는 두 봉투를 보며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거로 아버지 묘에 평상 하나 놓자. 우리 갈 때마다 앉을 수 있게. 좋은 생각이다. 정국이 웃었습니다. 세 형제는 다시 거실로 들어갔어요.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돌아갈 준비를 할 때 정국이 말했습니다. 형, 다음 주 토요일에도 산 갈 거지? 당연하지. 그럼 우리도 갈게. 평상 설치하러. 그래. 같이 가자. 정국과 정훈이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이 설거지를 하며 물었어요. 여보, 마음 좀 풀렸어요? 응. 많이. 다행이에요. 정수는 아버지 영정 앞에 섰습니다. 촛불을 켜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걱정 놓으셔도 됩니다. 애들 다 정신 차렸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 지켜주셔서.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 이제 알겠습니다. 땅이 아니라 가족이었다는 거요.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며칠 뒤 토요일 아침 세 형제는 산에 올라 평상을 설치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못을 박고 나무를 다듬었죠. 자, 됐다. 정훈이 평상에 앉아보며 웃었습니다. 아, 좋은데? 여기 앉으니까 경치도 잘 보이고. 세 형제는 나란히 앉았어요. 아래로 마을이 보였고 멀리 산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형, 아버지 여기 참 좋은 곳 잡으셨다. 정국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경치 좋지? 응. 여기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진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우리 앞으로 이 평상에서 명절마다 모이자. 좋지. 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형제끼리 얘기도 하고. 그러자 형. 세 형제는 약속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정수는 묘비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평상 마음에 드십니까? 저희가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미소 짓고 계실 거라는 걸요. 산을 내려오는 길 정국이 물었습니다. 형, 배고프지 않아? 밥 먹고 갈까? 그래, 좋지. 세 형제는 동네 식당에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즐겨 가시던 곳이었죠. 여기 국밥 셋이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정훈이 말했습니다. 형아,
나 요즘 새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 그래, 뭐 하려고? 작은 카페라도 해볼까 싶어. 엄마가 좋아하셨잖아. 커피. 좋은 생각이다. 전국도 거들었어요. 나도 재취업 준비 중이야. 쉽진 않겠지만 해봐야지. 응, 잘 될 거다. 국밥이 나왔습니다. 세 형제는 함께 숟가락을 들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서로 걱정해 주는 것. 아버지가 지키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였겠죠. 그날 밤 정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오늘 동생들과 평상을 만들었다. 아버지 산소에 우리가 앉을 자리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함께 있을 수 있게 됐다. 용서가 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다. 과거를 덮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거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 일기를 덮고 정수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 어딘가에 아버지도 계실 것 같았어요. 미소 지으며 새 아들을 바라보고 계실 거라고 정수는 믿었습니다. 잘 자요, 아버지. 정수는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평온하게 잠들었어요. 내일도 해가 뜰 거라는 걸 알면서요. 그리고 그 해 아래에서 가족이 함께할 거라는 걸 믿으면서요. 2년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정비소 문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개나리 냄새가 섞인 바람이었죠. 사장님, 오늘 날씨 좋네요. 단골 손님이 차를 맡기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완전히 봄이 왔어요. 정수는 웃으며 차 키를 받았어요. 요즘 들어 자주 웃게 되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국이었어요. 형, 점심 먹었어? 아직. 지금 먹으려던 참인데. 우리 집 근처로 와. 정훈이도 오래. 같이 먹자. 그래. 무슨 일 있나? 그냥 보고 싶어서. 안 돼? 정수는 웃음이 났습니다. 알았다. 갈게. 30분 뒤, 세 형제는 정국이 추천한 식당에 모였어요. 작은 한정식 집이었죠. 여기 괜찮다. 반찬도 많고. 정훈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자주 오는 곳이다. 사장님이 음식 잘하셔. 음식이 나왔습니다. 테이블 가득 반찬이 차려졌어요. 어머, 정국 씨. 오늘은 형님들이랑 오셨네요?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우리 형들이에요. 아이고, 형제분들 사이가 참 좋아 보여요. 자주 오세요. 사장님이 돌아가고 세 형제는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한참 먹다가 정국이 말했습니다. 형, 나 다음 달부터 새 직장 다닌다. 오, 진짜? 어디? 중소기업인데 총무팀으로 들어가게 됐어. 잘 됐네. 축하한다. 정수가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정훈도 거들었습니다. 형아, 나도 소식 있어. 카페 오픈한다. 진짜로 했구나. 응. 작은 곳이긴 한데 다음 주 개업이야. 꼭 와줘. 당연히 가지. 화환 보내야 하나? 아니, 그냥 와. 커피 한 잔 마시러. 세 형제는 웃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정국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 사실 오늘 모이자고 한 건 다른 이유도 있어. 뭔데? 정국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남기신 거래. 뭔데 이게? 봉투 안에는 편지와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어디서 났노? 집 정리하다가 찾았어. 아버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더라.
정수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어요. 우리 세 아들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희들은 아마 많이 컸겠지. 아버지가 없어도 잘 살고 있을 거라 믿는다. 이 통장에는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조금 있다. 많지 않지만 너희 셋이서 나눠 가져라. 정수야, 니는 7년 동안 고생했다. 형으로서 동생들 챙기느라 힘들었을 거다. 정구가, 니는 성격이 급하지만 마음은 착하다. 그걸 아버지는 안다. 정훈아, 니는 조용하지만 속이 깊다. 많은 걸 혼자 사귀며 살았지. 세 아들 모두 아버지 자랑이다. 부디 서로 미워하지 말고 의지하며 살아다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니까. 사랑한다. 마이너스 아버지가. 편지를 읽는 동안 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국과 정훈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통장에는 얼마나 있는데? 정수가 물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그걸 셋이서 나누면 각자 1,000만 원씩. 세 형제는 잠시 침묵했어요.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돈으로 뭐 하면 좋을까? 형이 가져. 형이 제일 고생했으니까. 정국이 말했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아버지가 셋이서 나누라고 하셨잖아. 그래도 나는 아버지 뜻대로 하고 싶다. 똑같이 나누는 거. 정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아, 나는 이 돈으로 카페 인테리어 좀 더 할래. 아버지 사진도 걸어놓고. 좋은 생각이다. 정국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애들 교육비로 쓸게. 아버지가 바라셨던 것처럼.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산소 옆에 쉼터 하나 만들까 해. 마을 사람들도 쉴 수 있게. 그것도 좋다. 세 형제는 다시 편지를 봤어요. 아버지가 우리 생각하며 이거 준비하셨을 텐데. 정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형, 정훈아. 내가 2년 전에 그런 짓을 안 했으면. 그만해. 다 지난 일이다. 정수가 정국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 이제 앞만 보자. 아버지도 그걸 바라실 거야. 응. 고맙다, 형. 식당을 나서는 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세 형제는 나란히 걸었어요. 형, 이번 주 토요일에 산 가자. 그래. 아버지한테 이 얘기 전해드려야지. 나도 갈게. 며칠 뒤 토요일, 세 형제는 산에 올랐습니다. 묘 앞 평상에는 이미 꽃이 놓여 있었어요. 미영이 먼저 와서 준비해둔 거였죠. 형수님이 먼저 오셨나 봐. 그런가 보네. 세 형제는 묘 앞에 앉았습니다. 정수가 소주잔을 따랐어요. 아버지, 편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잔을 올리고 절을 했죠. 그 돈으로 좋은 일 할게요. 걱정 마세요. 정국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제대로 살겠습니다. 약속드려요. 정훈도 이어서 말했어요. 저도요. 형들이랑 잘 지낼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준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구나. 세 형제는 한참 동안 평상에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며요. 형, 저기 봐. 개나리 폈다. 정훈이 산비탈을 가리켰습니다. 노란 개나리가 만발해 있었어요. 진짜 봄이 왔네. 그러게. 올해 봄은 유난히 빨리 온 것 같아.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야, 우리 다음엔 가족들 다 데리고 오자. 아이들도 데리고. 정국이 제안했습니다. 좋지. 소풍 오듯이.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야. 손주들 보시면. 세 형제는 웃었습니다. 평상에서 내려와 산을 걷기 시작했어요.
형, 여기 산책로 괜찮은데? 응. 요즘 동네에서 정비해놨더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얘기들이었어요. 아이들 학교 이야기, 요즘 장사가 어떤지, 날씨가 어떤지, 소소하지만 따뜻한 대화들이었죠. 정수는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함께 걷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정국이 말했습니다. 형, 우리 사진 한 장 찍을까? 사진? 응. 오랜만에 형제끼리. 핸드폰을 꺼내 셀카를 찍었습니다. 세 형제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버지한테 보여드리자. 정훈이 말했습니다. 다시 묘 앞으로 올라가 사진을 비석에 기대어 놓았어요. 아버지, 보세요. 우리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햇살이 사진을 비쳤어요. 마치 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정훈의 카페 오픈일이었습니다. 엄마의 향기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였어요. 정수와 미영, 정국과 선미 아이들까지 모두 모였죠. 와, 정훈아. 예쁘게 꾸몄네. 고맙다, 형아. 카페 한쪽 벽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부모님 사진 걸어놨어요. 정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부모님도 기뻐하시겠다. 첫 손님으로 새 가족이 커피를 주문했어요. 아메리카노 셋, 아이들은 주스요. 네, 금방 준비할게요. 정훈이 바리스타처럼 능숙하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오, 네 실력 괜찮은데? 연습 많이 했어. 맛있을 거야. 커피를 마시며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훈아, 장사 잘 될 것 같다. 분위기도 좋고. 형아 덕분이야.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어. 아버지가 보시면 뿌듯해 하실 거다. 정국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지네. 정말 엄마 향기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 엄마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카페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애들아, 천천히. 웃음소리가 카페를 가득 채웠어요.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해가 지고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정수가 마지막으로 일어서며 말했어요. 정훈아, 장사 잘 되길 바란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고마워, 형아. 형들 있어서 든든하다. 우린 형제니까. 밖으로 나오니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정국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형, 저기 별 봐. 엄청 많다. 그러게. 오늘따라 유난히 많네. 아버지도 저 별 중 하나에서 우리 보고 계실까? 정수는 웃었습니다. 그럴 거야. 분명히. 세 형제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빛 아래 서서 각자의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정수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서로 지키며 살 거니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그 바람이 마치 아버지의 손길 같았습니다. 들어가자. 늦었다. 그래, 형. 조심히 들어가. 너희도. 세 형제는 각자의 차에 올랐습니다. 정수는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봤어요. 정국과 정훈의 차가 뒤따라오고 있었죠.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정수는 확신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미영이 웃으며 맞아줬어요. 다녀왔어요? 응. 피곤하다. 오늘 즐거웠죠? 응. 정말 좋았어. 정수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은 의미의 한숨이었어요. 여보, 오늘 정국이가 그러던데
다음 달에 아버님 기일 때 다 같이 모이자고. 그래, 좋지. 형제들 사이 많이 좋아졌네요. 응, 시간이 약이더라. 미영이 정수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않아서.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다 같이 노력한 거지. 정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당연한 걸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죠.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잘 살겠습니다. 달빛이 정수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오랜 싸움을 끝낸 사람의 얼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밤은 깊어갔지만 정수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거고 가족들과 함께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봄은 조용히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아침 6시에 일어나 정비소 문을 열었어요. 변한 건 없었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그랬죠. 하지만 정수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웃음도 자주 지었고 손님들과 농담도 주고받았어요. 사장님, 요즘 표정 좋으시네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하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봅니다. 사실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마음이 가벼워졌거든요. 어느 토요일 아침 정수는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도시락, 돗자리,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소주 한 병. 여보, 준비됐어요? 미영이 모자를 쓰며 나왔어요. 응, 가자. 차를 몰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죠. 3년 동안 수없이 오간 길이었어요. 산 입구에 도착하니 이미 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정국과 정훈의 차였어요. 형, 여기. 정훈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옆에는 정국과 아이들이 함께 있었죠. 일찍 왔네. 오늘 날씨 좋아서. 아이들도 데리고 왔어. 5살 된 정국의 막내딸이 정수에게 달려왔습니다. 큰할아버지. 우리 서연이. 컸네. 정수가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죠.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아이들은 신나서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천천히 뒤를 따랐어요. 조심해라. 넘어진다. 네. 묘 앞에 도착했습니다. 3년 전 세 형제가 만든 평상이 그대로 있었어요. 주변에는 벤치도 생겼고 작은 쉼터도 만들어져 있었죠. 정수가 아버지의 유산으로 마을과 함께 조성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정수가 묘 앞에 절을 했어요. 가족들도 함께 절했죠. 증조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설프게 인사했습니다. 잘했어. 착하지? 정국이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도시락을 펼치고 함께 앉았습니다. 봄볕이 따스했어요. 형, 이거 먹어봐. 미영 형수님이 만드신 거. 오, 맛있겠다. 김밥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훈아, 카페는 어때? 잘 되고 있어. 단골도 많이 생겼어. 다행이다. 정국이 끼어들었어요. 나도 이제 회사 적응 다 했어. 다음 달에 승진 심사 받는다. 오, 축하한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볼 거야. 아이들이 평상 주변을 뛰어다녔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셨던 게 이 모습이겠지. 점심을 먹고 아이들은 풀밭에서 놀았어요. 어른들은 평상에 앉아 차를 마셨죠. 형, 기억나?
3년 전 이맘때 정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있겠노? 우리 진짜 많이 싸웠지.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어. 다신 이렇게 못 앉을 줄 알았지. 정훈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형아가 날 용서 안 할 줄 알았어. 정수가 웃었습니다. 용서라는 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더라. 시간이 필요했어. 그래도 형이 포기 안 해줘서 고마워. 나도 배웠어. 가족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새 형제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죠. 아버지가 계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정국이 중얼거렸습니다. 계시잖아. 여기. 정수가 가슴을 가리켰어요. 맞아. 늘 우리랑 함께 계시지.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부르고 짐을 정리했어요.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정수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정국이 물었어요. 형,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먹고 갈래? 선미가 준비했거든. 그래, 좋지. 나도 갈게. 정훈도 손을 들었어요. 정국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형님, 많이 드세요. 선미가 밝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수씨.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일 이야기, 동네 소식까지. 소소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정국이 서재에서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형, 이거 봐. 낡은 앨범이었어요. 이게 뭔데? 아버지 사진들. 정리하다가 찾았어. 앨범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어요. 젊은 시절의 아버지. 새 아들을 안고 웃고 계신 아버지. 시장에서 장사하시던 아버지. 아버지 참 고생 많이 하셨지. 정수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릴 키우느라. 맞아. 그때 우린 몰랐어. 얼마나 힘드셨을지.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정수가 말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 새 형제는 한참 동안 사진을 봤어요. 추억을 되새기며 아버지를 떠올리며. 형, 이 사진들로 액자 만들까? 아버지 묘 옆 쉼터에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좋은 생각이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영이 말했어요. 여보, 오늘 행복했죠? 응. 정말 좋았어. 형제들이랑 이렇게 지내는 거 보니까 마음이 편해요. 정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나도 그래. 이게 맞는 것 같아. 아버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럴 거야.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을 때 정수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던 새벽, 파헤쳐진 묘, 동생들과의 싸움.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미워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시간을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평온하게. 여보, 잠들었어요? 미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 생각 중이야. 무슨 생각? 아버지 생각. 그리고 우리 생각. 좋은 생각들이죠? 응, 좋은 생각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희를 지켜주셔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정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잘 살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은한 빛이 방을 채웠어요. 그 빛 속에서 정수는 아버지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잘 자거라, 정수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잘 자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여느 때처럼 일어나 정비소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시동을 걸고 하루를 시작했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이제는 특별했어요. 가족이 있고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단체 문자였어요. 형, 정훈아,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모이자. 아버지 뵈러. 마이너스 정국. 정수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간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렌치를 들고 차를 고치며 평범한 하루를 살았죠. 하지만 가슴 속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함이요. 해가 지고 별이 떴습니다. 그 별빛 아래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미소 짓고 계실 거라고 정수는 믿었습니다. 새 아들이 다시 하나가 된 걸 보시며 행복해 하실 거라고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그 바람 속에서 정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봄 냄새가 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냄새, 희망의 냄새, 사랑의 냄새였죠. 정수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족과 함께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정수의 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